임상훈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은요. 지난주 북한이 그 한국과 미국 몰래 그 비밀 기지에다가 탄도 미사일을 운영해 왔다는 그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 발표. 이거를 이제 뉴욕타임스가 기만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보도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CSIS 그 보고서 그거 보도한 거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와 백악관이 바로 반박하는 그런 성명을 냈었는데 아마 그럼 누가 맞냐 많이 궁금해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후속 보도들을 좀 주시를 해봤는데. 대체적으로 한국과 미국 정부의 말이 맞다는 쪽으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좀 오버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북한의 그 해당 미사일은 미국과 협상 대상이 아니고 일단 그 북한의 보유 자체를 미국하고 한국 정부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는 대상이라는 거죠. 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Foreign Policy가 그러니까 이게 외교 전문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지 버뮤데즈, 그러니까는 이분이 누구냐면은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그러니까는 CSIS의 연구원입니다. 이 양반과의 인터뷰 내용을 게재를 했습니다. 그 문제가 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 연구소의 소속 연구원이네요. 그렇죠. 그 보고서를 작성한 연구원은 아니고. 그거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같은 소속입니다. 예, 그런데요. 이 Foreign Policy가 그 버뮤데즈 연구원에게 이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뉴욕타임즈가 북한의 거대한 기만이다 이런 프레임을 설정했는데 여기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버뮤데즈 연구원은 자신이라면은 그렇게 표현을 안 썼을 것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의 역량과 한계를 감추기 위해서 이미 60년대부터 자신들의 무기에 대한 그 위장, 은닉, 속임수 이런 것들을 계속 써왔다 이렇게 덧붙였고요. 또 이번 연구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이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객관적 수준보다 일반적으로 더 파괴적이다라고 하는 그렇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표현은 뭐예요? 그러니까 북한 탄도미사일은 실상보다 좀 과장되게 과장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실제 그 탄도미사일 수준이 더 낮다. 그런 의미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 비축분이 보통 적게는 800, 많게는 2,000개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은 객관적으로 이 내용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 일부 지역의 파괴적인 효과는 가질 수 있다. 다만 그걸로 그 양으로 전쟁을 일으킬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논란이 됐던 그 문제죠. 그러니까는 그 국가정보기관의 분석과 다른 분석을 이 연구소가 내놓았던 점. 이거를 의식한 그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미국 정보기관의 분석과 CSIS와 같은 연구소에서는 하는 분석 사이에 격차가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여기에 대해서 버뮤데즈 연구원이 주요국 정부들은 모든 소스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CSIS 같은 연구소도 이제 같은 연구를 하는데 미시적 수준에서 분석을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좀 돌려서 얘기를 한 건데 그 왜 정보기관은 군사 첩보용 위성까지도 활용하지만 그러니까 CSIS는 상업위성용. 그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인정을 한 거죠. 근데 다만 이런 연구소의 분석은 그 미국과 전 세계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말이 제가 굉장히 좀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민주적 성향을 가진 정부들은 국민의 의지에 의존하고 국민의 의지는 정보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는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보기관이 분석할 정도 수준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연구소 연구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서 낸다. 근데 언론이 그걸 너무 과장 보도하지 말아라. 그런 셈이죠. 문재인 대통령 그 동남아시아 외교 행보에 대한 외신 보도는 어떻습니까? 일단 현지에서는요. 싱가포르에서 이제 보도가 참 많이 나왔는데 다자 외교의 장을 넓힌 자리였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렸죠. 그다음에 아세안 플러스 한중일도 있었고 물론 플러스 한국만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동아시아 정상회의도 있었고 그리고 또 에이펙 회담까지 그 파푸아 뉴기니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그 아시안 회의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이 싱가포르에서는요, 이 TV를 통해서 모든 회의가 생방송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14일 오후 2시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특별 프로그램이 또 편성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야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문 대통령의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뭐 이런 소개하는 거, 그다음에 남북 간의 이제 평화 분위기 조성,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보도를 신남방 정책이 뭐죠? 그러니까는 이게 그 싱가포르 전문 보도 채널 CNA에서 보도를 한 건데, 그러니까는 그 우리나라 현 정부의 그 외교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예. 이제 그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주요 무역 상대국 혹은 외교 상대국이 이제 미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네. 중국이라든가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 의존도를 좀 낮추고 아세안, 그러니까는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경제 협력 구조를 좀 다변화하겠다는 이제 그런 외교 정책인데, 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가 아마 그런 것으로 보인다. 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나왔었습니다. 아세안이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사실 그렇죠. 우리가 좀 너무 무시해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네. 의미에서는 참 중요한 전환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한일 관계이기 때문인지 이번에 아베 총리하고는 안 만났죠? 네. 뭐 사실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또 미국의 펜스 부통령까지 다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주요 그 한반도 주변 정상들 다 만났는데 일본 아베 총리와는 회담이 없었습니다. 네. 그 일본 언론에서도 물론 이 대목에 주목을 했고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싱가포르하고 파푸아 뉴기니에서 이 두 정상이 총 4번 조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한 번도 함께 자리를 안 잡은 적은 없다. 서서 그냥 만났다. 그렇죠. 일본 언론들은 그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영향이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예. 그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 15일자 보도에서 동아시아 정상회의 오찬에서 아베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서서 대화를 나눴다. 아하. 이렇게 전하면서 이 양국 쌍방 간의 불신이 뿌리 깊어서 이 자칫 그 격렬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해서 그냥 간단한 인사 정도만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아사히 신문이 전했습니다. 네. 지금 그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일본 언론은 계속 이거 보도합니까? 네, 예. 관심 꾸준하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그 동남아시아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데서도 그 두 정상의 동선을 계속 같이 그 일본 언론들이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근데 일본 언론들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좀 있습니다. 좀 나옵니까 시각차가? 예.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요. 15일자 보도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 판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격렬하게 비판한 것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권이 대응을 하라는 거냐라고 하면서 일본의 반응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이게 판결 직후에는 이런 보도 없었는데 네. 아사히 신문은 조금 좀 정신 차리는 모양이네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산케이 신문은 다릅니다. 거기야 뭐. 네. 뭐 19일자 보도에서 아베 총리가 문 대통령과 한 차례도 회담을 갖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관련 소송 판결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지 않는 문재인 대통령과 회담을 해도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전략적 방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전략적 방치를 한 거죠. 그렇죠. 상호 뭐 지금은 양쪽 다 만나봐야 소용없으니까요. 네네. 그건 그렇고 이 네. K-팝 인기 관련된 또 복잡한 뉴스들이 좀 있네요, 일본 내에. 예, 그 사실 그 일본하고 우리하고 여러 이제 갈등 이유로 인해 가지고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일본에서 K-팝에 대한 인기는 아주 꾸준합니다. 오히려 최근 들어와 가지고 더 올라가는 듯한 그런 인상까지 보이거든요. 그 뭐 저기 트와이스라든가 BTS 이런 인기 그룹에 힘입어 가지고 지금은 제3의 한류라는 표현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에 좀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가 있다고 해서 제가 하나 그러니까요. 그 어떤 것들이에요? 일본에서 K-팝 인기를 악용을 해가지고 인터넷 사기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12일자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요, K-팝을 좋아하는 어린 일본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K-팝 아이돌과 연관을 지어서 허구의 상품 이나 공연 티켓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사기가 최근 들어서 일본에서 급격히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있지도 않은 공연의 티켓을 가짜로 판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한 건당 피해액이요. 그 적게는 수천 엔, 많게는 수만 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수만 엔이라고 하면 수십만 원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액수인데 학생들한테는요. 그 더 화가 난 사실은 이런 일을 벌이는 사기 그룹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국 사람들이 일본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사기를 한다. 그렇죠. 아이고.
이게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를 한 건데, 아이고. 이 몇 가지 사례를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뭐 한 가지만 일단 해드릴까요? 도쿄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세븐틴이라고 하는 그룹의 팬이라고 합니다. 네. 이 세븐틴의 서울 콘서트에서 이 한정 판매된 사진 카드로 해가지고 이게 20장 들어있는 세트라고 하는데 이 두 점을 인터넷에서 구입하기 위해서 6,000엔을 인터넷 송금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돈 6만 원이죠. 그렇죠. 근데 이 여학생 한 달 용돈이 1,500엔이라고 하거든요. 넉 달치 용돈을 모아야 되네요. 이걸 모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그 생각을 하니까 참 가슴이 아픈데, 근데 이 학생이 송금한 이후에 상대방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뭐 부모한테는 그런 사실을 털어놨지만 일본 경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뭐라 그랬냐면은 인터넷 포털 그 창에다 물어봤더니, 우리도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일본 경찰이 수사를 하더라도 돈을 환불받기는 어렵다는 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인이 인터넷을 통해 저지른 범죄라서 그렇죠. 수사도 쉽지 않고, 이거 뭐 참 어린 학생을 상대로 아주 죄질 나쁜 사람들이 많대요. 나쁜 사람들이죠. 네. 학생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아픈데, 그 지금 일본에서는요, 그 혐한족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그 한국을 혐오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제2의 한류 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시 그 한류 인기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인기를 구가하는 한국 아이돌의 경우에 그 특히 그 서울에서 이 콘서트가 열릴, 그게 아주 좀 특별한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 서울에서 열리는 콘서트를 줄여서 서울콘이라고 부른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까지 와서 콘서트를 봤다면 이건 거의 요즘 말로 성지순례라는 거죠. 성지순례. 네. 근데 이제 매번 서울 콘서트를 올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서울 콘서트 현장에서 판매하는 그 한정 상품들, 이게 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면 보물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그 대행업자라는 게 생겨가지고 서울에서 열리는 콘서트에서 그 아이템을 구입을 해서 일본에 가져가서 한 두세 배에다가 이제 판다는 거죠. 당연히 없어서 못 팔고요. 네. 그런데 그런 걸 악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우리 경찰도 지금 수사를 제대로 하나요?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은 한국 경찰도 지금 적발에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뭐 얼마큼 단속이 지금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게 저 피해자 대부분은 일본인과 대만인들의 명의의 입금자. 다시 그 말을 하자면은 일본인하고 대만인이 피해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뭐 우리 돈 몇만 원 정도라고 하는 거는 또 경찰에 보기에는 또 이게 큰 거액도 아니고, 게다가 또 청소년들이고 하니까 또 그 뭐 거액을 갈취하려고 해봐야 방법도 없고, 그래서 아마 경찰도 참 수사 들어가기 쉽지는 않을 텐데 이래도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홍보를 해서 이런 거에 피해 당하지 맙시다. 이런 거라도 좀 일본이나 대만 언론에 좀 많이 보도가 됐으면 좋겠네요. 아니 부끄럽네요. 아무튼. 얼마 전 수능이 있었는데 외국 언론에서는 우리 수능을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계속 보도하잖아요. 이번에도 BBC가 그런 보도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뭐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수능에 대한 경험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BBC가 보도한 건데, 온 나라가 침묵으로 덮이는 날,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지난 15일이었죠. 특히 이제 수능을 8시간에 걸친 악명 높은 마라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한국의 수능의 결과는 대학 입학뿐만 아니라 취업,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인생을 결정한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익숙한 풍경입니다만은 이렇게 그들에게는 좀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수능이 열리는 시각이 되면은 상점과 은행은 모두 문을 닫고 주식시장도 늦게 열리고 건설 작업도 중단되고 비행기도 멈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학생의 말을 인용하기도 했는데,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수능은 우리의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관문이고 우리는 이 하루를 위해서 12년을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또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요? 수능의 의미도 옛날하고 좀 변하고 있으니까요. 그날 하루 가지고 인생이 결정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BBC는 아무래도 옛날 정서를 가지고 그냥 보도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취재해보라고 하세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아유, 뭐 그만큼 수능이 중요하니까 이런 뭐 언급들이 아직도 나오는 겁니다만은, 그날 하루에 모든 인간의 인생이 달렸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지 말아야죠.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